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전세로 사는 30대 초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요. 월세나 자가거주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층은 자가를 소유한 채 가정을 꾸리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층은 이제 월세로 내몰리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30대들의 주거 양극화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를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이제 경북에서 이제 산불이 지금 94%가 진화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희망은 하루빨리 100% 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겠습니다. 자, 국민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산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경상북도에서 지금 번진 이렇게 번진 곳에서의 그런 어떤 산불 피해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전혀 뭐 산불에 대한 부분도 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을 띠기도 하고요. 어느 양상은 전혀 과열이 아닌 이 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 최근에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면서 과열 양상이 된 거를 조금 진화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처럼 굉장히 좀 지역마다 색다른 사항이 부동산에서 늘 번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많은 부동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시청자 분들의 어떤 고민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대로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부동산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임대차 입법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이제 대대적으로 대수술을 단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래요. 지금 2020년이에요. 5년 전에 2020년 7월 달부터 해서 임대차 3법, 뭐 엄밀히는 우리가 임대차 2법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계약 갱신이라는 청구권, 그래서 2년이다. 그러면 2년을 더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에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요. 상한제에서 5% 이내로 좀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취지다라는 뜻에서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5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지나서 2022년에 부동산 시장 뭐 매매 금액도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전월세 금액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또 어쨌든 임대인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재산권 침해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번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2025년에 지금 있는 상태를 보니까요.
과연 이 임대차 입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냐 아니면 폐지하는 게 좋냐 이런 것까지 논란이 되는데 일단은 폐지보다는 좀 대수술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간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어느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또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순기능을 발휘하면 좋은데 역기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예전에 경제학자 중에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1776년도에 국부론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제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재를 가할 때 과연 정상 금액선으로 가냐 아니면은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차라리 이런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내두는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더라라는 부분을 이미 1776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경제학자이긴 한데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정 사항 같은 경우는요. 자연스럽게 놔둘 경우에 오히려 금액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전에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너무 옥죄고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규제를 하거나 또 완화를 하거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낄 수 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쨌든 좋은 방향성으로 좀 이렇게 대수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차 2법 그리고 3법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임대차 2법에서 어떻게 개편이 될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의 의견과 함께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플랜을 세우는데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좀 의견을 나눠보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또 대표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자리인지 좀 알려주세요. 세미나 좀 알려주세요. 세미나는 네. 자 지금 이제 일단 무료 세미나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모아타운 예정지에 대한 소액 투자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일단 재개발을 희망을 갖고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조금 큽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은 약간 좀 색깔이 좀 틀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신속통합계획은 어느 정도 예정된 곳에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뭐 재건축 현장이다라고 한다면 모아타운은 예정돼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신속통합기획보다는 모아타운 움직여요. 근데 그런 모아타운의 움직임이 현재는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모아타운 예정지라고 해요. 거기에 투자를 할 경우에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빌라 가격도 오를 뿐 아니라 사업이 빨리 돼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액 투자, 작은 금액을 갖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찬 소중한 소액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알차게 잘 해서 좀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까지 좀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그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64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홍대동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4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채를 자녀한테 예. 증여로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음. 세대 분리를 하고 해야 될지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네. 주택이 많으시네요. 아, 자, 네. 4채 중에 한 채를 네. 자녀분에게 네. 증여를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세대 네. 분리를 하고 증여를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네, 궁금하신 네. 게 맞으실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자, 지금 4채가 있어요. 아, 네. 네, 주택이 4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고 상관 있을걸요? 라고 또 누군가 얘기는 할 거고 네, 네. 헷갈린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상관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안 할 때와 할 때하고 분명히 네. 있어요. 자, 일단은 증여를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증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네. 증여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물건을 사줘. 네. 사줄 때 네. 내가 만약 전세를 낀 상태에서 사줬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내가 예를 들어 이게 5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3억의 전세를 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2억에 대한 증여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게 현금 증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2억에 대한 부분으로 증여를 해줬을 때 세율이 얼마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증여세가 될 거고요. 네, 네, 네. 자, 또 증여의 또 다른 부분은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건 뭐냐면 네. 부담을 안고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 물건을 줘요. 아, 내 물건을 줄 때 똑같이 5억짜리입니다. 네. 자, 근데 전세 3억을 꼈어요. 네. 껴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이제 2억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여기처럼 네. 증여세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부담부 증여, 즉 내 물건을 줄 때 이 네. 부분 대출을 낀다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놨거나 네. 하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가 지금은 3억인데 예전에 1억에서 차츰차츰 올려받아서 3억이 네. 됐어요. 네, 네. 그럼 이 가액이 변동이 됐잖아요. 네, 네. 요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양도세를 내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증여세 따로 내지만 양도세도 낸다는 사실.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네, 올라간 만큼.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아, 뭐 물론 이제 그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전문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고. 네, 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네. 만약에 여기처럼 현금 증여를 주는 거랑 내 물건을 지금 준다고 했어요. 네. 라는 부분에서 세금 차이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근데 양도세를 내거나 증여세를 내거나 이렇게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양도는 지금은 중과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4채가 됐든 10채가 됐든 그잖아요. 네, 네. 근데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취득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네. 네, 잘 보세요. 네. 자, 근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네. 이 증여라는 부분 아까 2억에 대한 그 증여세에 네. 대한 부분에 취득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여기에 취득세는 3.5% 플러스 0.3이니까 3.8%. 네. 3.8%가 취득세율로 잡혀요. 네. 근데 여기 그 부담부 즉 뭐 전세를 꼈다 대출을 꼈다라는 부분만큼은 네. 양도세 관련된 취득세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희한하죠.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네, 네. 자, 그래서 취득세, 그러니까 증여 관련된 취득세는 3.8%가 맞는데
네. 양도 관련된 여기에 관련 뭐 전세금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양도 기준에 대한 취득세율이 틀릴 거 아니에요. 네네. 자, 근데 지금 제도상 취득세는 어쨌든 중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우선 기초적으로 조정 대상 구역, 지금은 용산이라든지 강남 3가 조정 대상 구역이에요. 네. 지금 이 물건이 거기에 해당돼 있지는 않겠죠? 아까 뭐 홍제동 사신다고 했으니까. 아, 네네. 네, 그렇지만 그러면 홍제동 쪽으로 있어요. 예, 일반 지역이에요. 비조정 대상 구역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2주택제는 상관없는데 네. 3주택제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8%고요. 네. 4주택제라고 한다면 12%가 되는 거예요. 네. 즉 같은 세대로서 살고 있어요. 네. 그죠? 네네. 취득은 누가 해요? 따님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따님이 하는 상황에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상관없는데 이 부담부에 대한 관련된 취득세는 12%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면. 아. 근데 따님이 세대 분리를 했어요. 그냥 네. 전출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따님 입장에서는 몇 채를 사는 거예요? 몇 채째? 한 채째. 네, 1주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이 가액 자체가 뭐 한테가 3억이다라고 하면 네. 1%만 취득세를 낼 거를 12%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같은 세대라고 한다면 아. 이해되시겠어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증여하기 전에 네. 자녀하고 세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모두가 상관없다, 상관이 있다가 아니라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증여를 네. 주셔도 줘라라고 말씀을 네, 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세금 부분은 진짜 복잡하네요. 그래도 최대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점을 짚어보자면 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증여를 했을 경우에 이제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 비율이 이제 부담부 증여에는 취득세 비율이 다른 건데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이 취득세 비율이 이 부분에서 확 내려간다는 그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또 하셔서 상담 내용 참고하신 다음에 좋은 선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구이동 현대 프라임 아파트 33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곳이 지금 전망이 어떨지랑 예, 그리고 제가 구이동에 다세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한다면 등록한다면 어떤 점이 또 유리할지 예.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현재 지금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네.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의 네. 전망이 궁금하시고 네. 또 하나 다세대를 같은 동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유리한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장단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장단점까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광진구 구이동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우선 지도를 좀 항상 넓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이 지금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광진구에, 그죠? 네. 예. 광진구의 입지로 따져서 본다면은 일단은 한강 건너로 따서면 이 송파구가 있어요. 잠실 네네. 일대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강남구 또 이렇게 성동구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네. 그리고 한강변이에요. 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광진구의 입지는 굉장히 조금 좋겠다 생각은 해요. 자, 왜냐하면 우선 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구역 또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이렇게 지정된 곳이 여기 용산 쪽하고요. 네. 그리고 강남 3구입니다. 네. 그죠? 강남 3구. 그러면 이렇게 요런 데들이 묶였어.
발이 묶였어. 그러면 네, 네. 풍선이란 게 같은 공기가 있는데 여기를 꼭 눌러요. 그럼 어딘가 부풀어 오르겠죠. 네, 네. 그럼 부풀어 오를 곳이 어디냐고 생각한다면 이 인근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를 네. 벗어난 이 배후 주거지라고 한다면 성동구하고 광진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런 토지구역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서 반사이익을 좀 누릴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광진구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 논리상 따진다면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구역 허가구역 때문에 내가 쉽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뭐 전세 끼고 사둔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더 어떤 그 투자처로서는 더 좋겠죠. 꼭 투자가 아니래도 어쨌든 광진구의 여러 가지 입지 측면에서는 지금 네. 현재 유리하다. 그죠? 자,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를 지도를 이렇게 압축해서 자세하게 봤어요. 자, 지금 입지 자체에 강변역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이제 97년 입주를 했어요. 1,500세대 뭐 정도 되는데, 네. 자, 일단 한강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강 조망되는 동은 굉장히 조금 값어치가 높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강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점점점 네. 옛날에는 같은 강남이라도 한강을 끼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하고 또 저쪽 밑에 개포동하고 비교를 한다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인기가 좋은데 반해서 뭐 저쪽 아래쪽 같은 게 한강에서 멀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강변이 점점점 좋아지는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토지거래가 묶이지 않은 반사 이익도 얻을 겸 또 한강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거기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옆에 지금 동서울 터미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신세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미널을 신식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면서 네. 터미널은 계속 뭐 잘 유지를 시켜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상업 공간 스타필드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진짜 이마트도 아닌 스타필드로 많이 그들 갑니다. 그렇죠. 예, 스타필드 왜 가냐면 거기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간으로. 네. 그랬을 때 그야말로 인기는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동네가. 예, 그렇게 따진다면 주변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현대프라임은 일단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네. 지금 또 하나 구이동에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빌라 이게 이제 A 그다음에 빌라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어떻게 혜택이 있어요라고 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의 혜택은 무려 10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취득세 지금 이제 뭐 구축이기 때문에 취득세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재산세는 같은 경우는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 되면 혜택이 있어요. 뭐 한 채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혜택이 없어. 근데 이제 뭐에서 이제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두 채인데 그죠? 얘를 현대프라임 아파트를 팔 상황이 생겼어. 네. 그러면 얘를 비과세 받는 얘 빌라도 잘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모아타운이 된대. 얘 파는 것도 아깝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그리고 현대프라임을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얘를 네.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주택임대사를 등록을 하는 게 큰 이득은 사실은 없어요. 얘를 팔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는. 아,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좋겠지라고 하지만 2년마다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보증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달라요. 그다음에 우선은 지금은 예상태가 아닌 지금 현대프라임 아파트를 당장 팔 계획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놔둬야 되겠네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 안 해도 상관은 없다예요. 아, 만약에 네, 얘를 네. 반드시 보유한 상태에서 얘를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도 돼요. 아, 네. 근데 네. 또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오른 값어치에 대한 부분에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비과세를 받는다 하지만은 얘는 세금이 이원화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하는데 아, 네. 자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지금 당장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얘를 팔을 상황이 됐을 때 얘 말고 빌라를 파는 상황에서는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주택임대 네. 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게 된다면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는 6년짜리가 나와요. 아, 만약 하게 된다면 6월 이후로 해야 되는 거고 아, 만약에 얘를 팔 상황이다 언젠가는 6년 네네. 안쪽으로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아파트는 잘 보유하고 일단은 빌라에 대한 부분은 당장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는 없대. 나중에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다시 판단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보유하신 곳의 전망으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용산과 강남 3구의 반사 이익을 광진구가 좀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한강뷰까지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아질 장점까지 많으니까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세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대프라임을 당장 매도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임대사업자를 굳이 지금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시거나 또 다른 계획이 생기신다면 그때 추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시원하고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하나 보고 갈게요. 82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는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건강보험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또한 어렵고 보통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 피부양자. 통상 이제 이런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되는데 직장 가입자다.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반을 부담하고 내가 반을 부담하는 이런 제도인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요. 순수하게 내 재산부터 해서 뭐 소득까지 다 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사실은 좀 그 불리하죠. 직장 가입자가 좀 유리한 건데 직장 가입자에 딸린 가족들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부양자는 일단은 너무 혜택이 좋은 거죠. 그 직장 가입자가 다 내지만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피부양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보험료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그 이상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면 아이고야
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를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에 대한 작용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꼼꼼히 챙겨야 돼요. 자, 우선 피부양자 작용 요건은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득도 임대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선 소득 요건은 말이죠. 일단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어. 2,001만 원을 받고 있어. 1년에. 그러면 땡 탈락되는 거예요.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2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금액입니다. 1년에. 자, 재산 요건은요. 구분을 조금 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9억 그리고 5억 4천 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로 따졌을 때 이 9억이 아니고요. 거기서 공정시장가액을 이제 곱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금액이 9억이다라고 한다면 시세로 따진다면 뭐 대략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뭐 18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소득 요건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9억 이하여야 된다라면 소득 요건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소득 요건이 아니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억에서 5억 4천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은요 1년에 1,00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구간 5억 4천 이하다 그러면 소득 요건이 1년에 5억 4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득이 별로 없어. 그냥 아파트 한 채 내 명의로 돼 있어라고 한다면 대략 쉽게 생각해서 뭐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9억 시세로 따진다면 한 18억 정도까지의 금액에 해당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대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소득이 발생이 되죠. 임대소득 뭐이 됐든 뭐 상가 소득이 됐든 어쨌든 발생이 됐는데 이런 한 장이라도 이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땡 탈락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 상가를 사는데 피부양자 부인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 탈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살 때 소득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분 명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여기서 좀 유추를 해서 좀 챙겨야 되고 자, 그리고 임대소득 요건에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한다면 소득이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이하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200만 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땡 탈락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니까 한 달로 따진다면 83만 3천 원. 그래서 83만 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긴다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부분 없이 정말 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서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꼼꼼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부양자의 요건이 이제 크게 소득 요건과 이제 재산 요건 그리고 임대 소득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피부양자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된다는데 맞나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없는데 뭐 대략 한 18억 선의 아파트를 보유하셨다면은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소득 요건은 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이 소득에 따라서 또 나뉘는 것 같고요.
봤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역시나 이 부분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고 한번 만약에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은 전화로 한번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광진구 자양동에 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지역에 있는 빌라를 투자하고 싶은데요. 네, 자양 사동에 있는 신통구역은 지금 너무 올라갔고 투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자양 이동에 있는 그 모아타운 예정지가 있는데 예. 거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네. 거기도 지금 조금은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투자를 들어가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양 이동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 쪽에 투자 타이밍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지역을 광진구 자양동으로 정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 또 한 분도 광진구에 대한 부분을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마찬가지 광진구 중에서도 또 자양동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참 좋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이쪽에 투자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역 우선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잘 선택을 하셨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자양사동은 좀 많이 올라서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네. 우선 이 자양동은요, 이래요. 이제 그 자양 1동이 있어요. 이렇게 자양 1동. 그 다음에 자양 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3동이 있고요. 자양 4동이 있어요. 네. 자, 1동, 2동, 3동, 4동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아까 얘기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한다면 이 자양사동 한강변, 자양역 부근에 있는 곳입니다. 그죠? 네네. 자, 여기는 조합원이 지금 한 1,500분 되고 3,000세대로 늘어날 거예요. 그 3,000세대의 한강변에 그야말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됐고 한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대략 한 12억 선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를 뭐 한 3억 낀다라고 한다면 실투자금 9억이 필요하니까 좀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발길을 돌린 곳이 자양 2동이에요. 자, 자양 1동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 한강변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양 1동에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양동 1동도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도 좋아요. 근데 자양 2동 같은 경우는 입지 면에서는 이제 뭐가 좋냐 하면은 일단은 한강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못지않게 이쪽으로 모아타운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발길을 일로 돌렸어요. 일단 자양 3동은요 아파트촌 위주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 구역이 하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지정된 곳도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가격이 덜 오른 이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지도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기본적으로 자양 그 2동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 구역이요. 이렇게 신자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한 구역하고요. 또 요 옆에 있는 구역하고요. 이 블럭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B구역 같은 경우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도 많이 올라 있긴 한데 A구역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아직 선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동의서를 걷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끼고 있지만 이 자양역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초등학교라든지 유수지가 있어서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이 여기 B구역이나 C구역처럼 아파트가 한강변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조망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제일 좋은 곳이 A구역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참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은 그 동네 들어가면은 예전 금액은 아닐 거예요. 약간은 올랐어요. 그잖아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아, 저 뭐 얼마 전에 내가 한 뭐 5억에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6억 됐어.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투자라는 게 그래요. 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사는 이 빌라가 평가를 얼마 받을 거냐를 갖고 기초를 삼아야 돼요. 즉 전에 5억인데 지금은 6억이야. 그죠? 그럼 1억 올랐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프리미엄이냐를 갖고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어떻게 존재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의 평가를 받느냐 그잖아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네네. 유추를 하건대 얼마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쪽 그 한참 재개발 진행 중이고 있는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런 데 보면은요. 계략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8억, 9억 선까지 지금 올라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억이다. 이게 뭐 투룸이다. 투룸이 아니라도 1.5룸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프리미엄 형성된 거냐 아닌 거냐를 운전 생각해야 돼요. 네. 만약에 이게 실제로 내가 평가받을 금액이 6억이에요. 네. 네, 내가 평가를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평가를 받는 걸 말고 이제 아파트를 내가 조합원 분양가를 받잖아요. 만약에 조합원 분양 금액이 뭐 대략 한 뭐 20평대를 기준으로 10억이다. 그죠? 그럼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고 하면 내가 평가를 6억 받았으니까 추가 분담 금액이 4억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5억에 살 수 있었던 게 지금 6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가 피가 아니고 앞으로 올라갈 피는 내가 받을 평가액 대비 조합원 분양 금액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프리미엄은. 어디서 멈추냐면 시세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세가 얼마까지 갈 거냐를 갖고 쭉 아파트 준공되는 시점까지 가격이 오르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쪽 그 이제 동작구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어요. 거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보통 그런 지역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얼마까지 오르냐라고 한다면 15억에서 대략 한 20억 정도가 올라서줘요. 프리미엄이. 즉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 2억, 3억 단계로 올라가지만 준공이 되는 거의 시점. 이제 곧 준공이 날 거거든요. 그런 시점으로 딱 보니까 금액이 여기까지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6억이다라고 했는데 평가를 6억을 받을 거라 그러면 시세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프리미엄이 발생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쭉 해서 나중에 시세가 얼마까지 갈 건데 라는 부분이 한강변 아파트요. 시세가 뭐 그래도 못해도 한 뭐 1억까지는 아니라도 시세 한 7, 8천은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한 20억 정도 20평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합원 분양 금액이 10억이면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1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6억 가치에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14억이 붙는 거예요. 사업. 이해되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지역 선정도 잘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겁을 낼 게 아니라 평가를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도 어찌 보면 거의 바닥에 사는 수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조금 신속통합기획도 좋긴 하지만 너무 투자액이 많아서 이쪽으로 좀 눈길을 돌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쪽을 좀 바라보셔라. 특히 이 지역 중에서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A구역 쪽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한강 조망권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동네를 가보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신축이냐 또 구축이냐 얘기하는데 신축이 지금 평가가 높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대지집만 갖고 따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잘 버텨주기 때문에 내 실투자 금액이 안전하게 버텨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맙습니다. 열심히 이제 찾아서
네네. 헤매거나 아니면은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재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용산이나 마포 쪽에 네.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는 후암동에 네. 그 미주 라이프라는 아파트하고요. 예. 신수동에 성원 쌍태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그 거주도 하면서 투자로 어디가 더 좋을지 예. 궁금해서 좀 전화 드려봤어요. 네, 후암동과 신수동에 각각 아파트 보고 계신데 거주와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대표님과 바로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볼게요. 지금 이제 하나는 용산, 하나는 마포 네. 해서 이제 아파트를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자, 후암동에 서울역 건너편에 이렇게 미주 아파트를 봤어요. 네. 이거 이제 80년대 졌단 말이에요. 네, 220세대예요. 네. 자, 일단 80년대 졌다라고 한다면 오래됐잖아요. 네. 예, 무려 이제 45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재건축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럼 일단 80년도에 졌으니까 일단 거주 상황은 조금 열악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거주하기에는 조금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요. 대신에 재건축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주보다는 나중에 투자를 생각해서 여기를 할까 고민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포 쪽에 지금 신수동에 보셨어요. 광흥창역하고 대흥역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 22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90년대 입주를 했고. 네. 자,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이 딱 보니까요. 한 9억 선에서 9억 이하 선에서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겨우 찾은 게 이 두 개 같아. 맞나요? 네, 맞아요. 지역은 이쪽에서 살아야 돼. 네. 상황이, 그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야. 이걸 하자니 이게 아쉽고, 이걸 하자니 이게 아쉽고. 자,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많은 분들이 거주 겸 투자, 그죠? 네. 그죠? 어떤 분들은 투자 겸 거주. 자, 뭐든지 앞서서 있는 게 주인공이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 생각에서 거주가 더 큰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신수동에 있는 아파트를 해야지. 맞죠? 근데 나는 그래도 좀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 받고 싶어서 투자 겸 거주를 하고 싶어. 그럼 후암동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하는 게 맞겠죠. 아시겠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극히 우리 시청자님하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제 방송을 한번 다 들여다보고, 그래, 결정했어. 우리 가족은 거주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아니야, 우리 가족은 투자에 포커스를 맞출 거야. 좀 열악하더라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재테크를 잘 해야 되겠어. 이거에 초점 맞춰서 선정을 하면은 무리 없겠다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네네. 이렇게 정리하셨으니까 네. 뭐 잘 우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다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탁 집어드릴게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명쾌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상담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거든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자, 뭐 세미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손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서 드리는 답변은 정말 한 5분, 6분 정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근데 세미나에 오면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자세하게 해결을 짓는데 제가 시간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5분이 아니라 10분, 15분이 되더라도 그 한 분이 다른 분한테 유익한 질문이다라고 한다면
자세히 알려드려요. 거기다가 투자적인 관점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오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오셔서 많은 분들이 좀 시원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문의사항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